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투투 22강에서 만났습니다. 22강의 타이틀은요, 고령화 사회의 등장이죠. 자, 우리가 22강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단원 3단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는요, 쪽수가 나와 있진 않지만 75페이지부터가 되겠고요. 75페이지부터 합리적 선택과 삶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령화와 생애 설계, 그 다음 일과 여가, 그 다음 금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 영역에서 또 중요한 굵직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경제 파트가 조금 물려서 들어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번 시간부터 이제 3시간에 걸쳐서 고령화와 생애 설계라는 주제를 우리가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6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76페이지, 77페이지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두 쪽의 개념을 가지고 22강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필기해 드리는 내용을 필기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 강의 굉장히 힘들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령화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 주제를 이번 1시간 동안 정리를 한번 완벽하게 해보자. 그럼 도대체 고령화에 대한 중요한 주제 포인트가 도대체 뭐냐? 일단 고령화 사회는 도대체 실체가 뭔가? 일단 실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게 됐는가, 고령화가 왜 발생하게 됐는가가 원인,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인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고령화가 갖고 온 문제점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건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문제점,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뭘까요? 바로 대책입니다. 그 대책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단원 1단원, 2단원을 스무스하게 지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3단원은 확실히 더 쉽게 넘어가실 수 있겠다 하는 걸 선생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궁금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고령화란 얘기는 뉴스나 매체에서 엄청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고령화인 건 알겠는데 몇 살부터 노인인가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건 이따가 뒤에서 선생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체적인 나이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예를 들면 70대인데도 불구하고 막 청년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나이는, 실제 나이는 중장년층인데 실제로 노인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물학적으로 몇 살 이후를 우리가 노인이라고 분류를 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고령화 사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고령화 사회가 오면 그게 도대체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걸 중요한 포인트로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 문제점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대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할 때는요. 그 문제점이 왜 등장했는지 원인을 추적을 하면, 이런 게 원인이니까 이런 원인이 됐던 것들을 제거해 주거나 또는 변형시켜 주면 그게 대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필기 같이 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고령화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고령화의 단계라고 타이틀을 한번 붙여볼게요. 같이 필기하고 계시죠? 자, 고령화의 단계는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고령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3단계인데요. 일단 1단계는요, 노인 인구의 비율이, 그럼 여기서 이제 노인 인구는 도대체 몇 살일까요? 우리가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노인의 기준을요, 이제 이 우리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그리고 신체적인 나이를 뛰어넘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 인구를 70세부터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노인 인구의 기준은 65세가 되겠습니다. 자, 노인 인구를 우리가 65세 이상부터 노인 인구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1단계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 비중이
7%가 넘어갈 때 우리는 그 사회가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가 넘어갈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용어 같은 건 여러분들 좀 암기가 필요하죠. 이걸 보고 늙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단계예요. 이제 노인 인구의 비중이요. 7%를 지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번에는 이제 2배, 14%가 넘어갈 때 그럼 이제 진짜로 고령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령 사회. 그냥 화자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이런 것쯤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령 사회랑 고령화 사회랑 어떤 게 더 이제 늙은 사회냐? 이렇게 얘기하면 고령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지나쳐서 고령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3단계는 근데 선생님 이제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늙었다는 표현이 뭐 나쁜 표현은 아니죠. 나이가 들었다. 지금 그 뜻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번에는요. 7, 14, 그 다음은 21이겠죠. 근데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요. 5명 중에 1명 이상이 노인 인구일 때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선생님이 보기에 이런 용어가 딱딱 구분되는 건 뭐 그닥 중요한 주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 주제를 만약에 중요하다 하고 구분을 지어줬다면 여러분들 이런 수치도 정확하게 외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령화의 단계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주제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도대체 왜 고령화 사회가 찾아왔는가? 그래서 고령화의 배경입니다. 또는 배경, 다른 말로 우리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그 얘기부터 할까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비중이 7%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이 되면 14%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선생님 아직 고령화 사회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세계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속도도 이따가 선생님이 자료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고령화의 배경인데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고령화는 두 가지 포인트로 원인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노인들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요? 바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자, 평균 수명의 증가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간단한데 이 원인을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평균 수명이 그럼 증가할까? 화살표를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왜 증가할까? 바로 의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에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하냐면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죽고 싶어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학이 발달하고 있고 또 발달했다. 그래서 의학의 발달이 바로 평균 수명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리고 평균 수명 증가는요. 단순히 의학 가지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생이나 여러분들 아침에 다 씻고 학교 가시죠? 물론 안 씻고 가는 날도 있겠지만 씻고 갑니다. 씻고 간다는 얘기는 위생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양 상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개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도 평균 수명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령화의 원인은 바로 평균 수명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도대체
얼마나 증가했나 이걸 선생님이 자료로 생생한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는요 평균 수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했나요? 기대 수명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살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처음에 애가 딱 태어났어요. 예를 들면 1970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은 남자고 파란색 그래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1970년에 태어났다면 그 사내 아이는 앞으로 58.7년 정도 살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짧죠? 우리가 생각할 때 1970년은 엊그제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이겠지만 별로 그렇게 오래된 시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 태어난 남성들은 한 60년도 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몇 년이죠? 이미 65.6세. 그러니까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더 오래 삽니다. 여학생들 기분 좋나요? 실제로 이 추이를 보면요. 시간이 쫙 지날수록 남자도 여자도 기대 수명이 쫙 증가하죠. 그래서 2011년 이제 불과 한 2, 3년, 3년 전인데요. 남자들은 몇 세까지 올라옵니까? 77.6세까지. 그러니까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은 한 80년 가까이 산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들은 무려 85세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게 쭉 증가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 갭이 어떻죠? 거의 일정합니다. 한 7년 정도 차이로 남자 여자의 기대 수명이 쭉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참 신기한 일이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일단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이건 뭐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남성들이 아무래도 음주랑 흡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 수명이 더 적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이 정도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긴 건가? 이게 세계에서 순위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요. 무려 세계에서 3위입니다. 굉장히 기대 수명이 길죠. 남성들은 한 15위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대 수명에서 이런 것도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동갑끼리 만약에 결혼을 해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끝에 가면 남편이 한 7년 정도 먼저 이 세상을 뜬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의학의 발달, 위생과 영양 상태의 개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인데요. 얘가 진짜 또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주제가 고령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요. 저출산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볼까요? 고령화랑 저출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기준이 뭐죠?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러면 전체 인구가 만약에 자 보세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더라도 전체 인구가 막 많아지면 그러면 사실 노인 인구의 비중 자체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왜 많아지죠? 얘 때문에.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전체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니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전체 인구가 따라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증가율이. 그건 바로 뭐 때문이다? 저출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출산이 분명히 고령화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더라도 만약 아기를 엄청나게 많이 낳는다.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에 한몫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령화 문제를 얘기할 때 그냥 고령화라고 안 하고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출산은 왜 나타나는가? 저출산은 왜 나타나는가? 아기를 많이 안 낳고 있다. 지금 이 얘기인데요. 이유는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일단 이런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아기는 누가 낳죠? 여성이 낳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자,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맞습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아무래도 낳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자꾸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선생님,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게 있죠.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 역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많이 배웠으니까 할 일도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것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학력이 높아지면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내려서 써볼게요. 우리가 평균,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1980년대만 해도 여성들이 한 25살 정도에 평균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25세 결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30 넘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첫 아이를 출산하는 나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낳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25부터 낳으면 한 3명, 4명까지도 낳을 수 있는데 32살에 만약에 첫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낳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결혼 연령 늦어지는 것도 저출산에 한몫하고 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면요. 여성들의 어쩌고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진다. 결국 저출산의 문제를 선생님이 꼭 누구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여성들의 문제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 직접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남성들도 저출산에 한몫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사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어떻게 돼 있다? 집중돼 있다. 이건 사실 선생님도 반성합니다만 남성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여성들에게 다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은 경제활동, 밖에서 경제활동도 해야죠. 안에서는 집안에서 가사 부담이 역시 크고 하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 명의 그러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비용이 이제 어디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든답니다. 그러니까 아기 한 명 낳으면 사실 아기한테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양육 비용의 과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대책은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건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저출산 문제. 아무래도 출산이라는 건 또 가치관에 따라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도 저출산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우선순위에 높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꾸리고 가족 안에서 어떤 행복을 찾고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의 가치관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아무래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녀를 낳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을 저해한다. 이런 어떤 가치관. 그래서 그냥 가족을 꾸리고 출산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치가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저출산하고 있는가? 요거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사회에 선생님이 통계청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통계청이 아니고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이네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는 말 하나 나왔죠? 볼게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약자로 TFR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합계 출산율은 이런 거예요. 가임 여성이라는 건 아기를 보통 언제부터 출산할 수 있다고 생물학적으로 보냐면 15세에서 49세까지를 우리가 가임기 여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렵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 명의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우리 사회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한 명이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친구들이 한 명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틀렸죠. 한 명이 한 명을 낳으면 장기적으로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여성의 인구가 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를 한 명의 여성이 낳지만 사실은 둘이 하나를 낳는 거예요.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이러면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의 여성이 둘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둘을 낳으면 이 사회 인구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낳으면 끝까지 다 살지 못하죠. 중간에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1명 또는 뭐 2.05명 이 정도를 여분을 더 낳아줘야 그 다음에 인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여성이 그냥 기본적으로 한 2명 정도 낳으면 이 사회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볼까요? 자, 지금 2012년 현재입니다. 2012년 현재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가요? 1.30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저출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한 명이 둘을 낳아야 이 사회 인구가 유지될 텐데 둘을 못 낳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저출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합계 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나요? 지금 볼까요? 지금 연도가 쭉 나와 있는데 2000년에는 1.47. 쭉 가볼까요? 1.1점 다 1점대예요. 언제부터냐면 1984년도에 1.74로 그 전해는 2.0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출산율이 이제 팍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저출산 상태로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70년도에 합계 출산율은 얼마인가요? 무려 4.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 형제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들 한 3명, 4명 되죠. 평균적으로. 선생님 아버지의 형제들은 5명, 6명 됩니다. 실제로 합계 출산율이 1960년도 정도의 합계 출산율은 6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6명을 낳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한 명이 1.3명. 이게 제일 적었을 때는 2005년인데요. 이때는 세계에서 제일 그러니까 저출산 순위 1위였습니다. 1.08명. 거의 한 명이 한 명을 낳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요. 연도별 출생아 수를 보니까 선생님 여기서 나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82년생인데요. 82년도에 선생님 친구들이 몇 명이 태어났냐면 85만 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생이죠? 예를 들면 이쪽에 볼까요? 한 1998년 요 정도 되죠. 여러분들 친구들은 64만 명.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들은 85만 명, 64만 명. 그리고 저 위를 가면요. 1970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도에 100만 명하고 2012년도에 보니까 5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가 반도 안 되는 겁니다. 1970년도랑 요즘이랑 비교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5년, 6년 쭉 가다가 43만 5천, 44만 8천 가다가 갑자기 49만 3천이에요. 그리고 46만 5천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선생님 얼마 차이 안 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이나 차이 나죠.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기가 응애 태어난 아기가 5만 명 더 많았어요. 엄청나게 더 많은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 2007년이 그 무슨 황금 돼지띠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약간씩 변동이 있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엄청난 저출산에 지금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저출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선생님이 저출산의 그 원인을 쭉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기를 갖는 걸 우리 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기 갖는 걸 피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피임법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보편화됐죠. 피임이 보편화됐다. 그러니까 피임법이 굉장히 쉬워졌다.
간단하게 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저출산의 한 가지 원인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국가 정책도 사실 한몫했어요. 국가 정책. 자, 이렇게 가볼까요? 쭉 이렇게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했던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질까 봐 겁이 났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이제 표어를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1961년에는 그때는 학교 출산율이 막 6이 넘었다 그랬죠.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표어를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를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이런 표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63년도에는요. 좀 말이 웃긴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낳아라. 너무 많이 낳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71년도에 오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만 낳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82년도에 오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막 이런 표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도 이런 표어가 있어요. 엄마 건강, 아이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 적게 낳자는 얘기죠. 90년도에. 근데 우리가 아까 합계 출산율 표에서 쭉 보면요. 이미 84년도부터 합계 출산율이 2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국가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일종의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정책이 좀 늦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멍청했구나,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구나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인구 부양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출산율을 또 무조건 높일 수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 자꾸 증가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까지 많아버리면 인구 자체가 너무 많아지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거에서 좀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국가 정책이 그 산하 제한 정책이 저출산 상태에 이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 제한 정책이 좀 어느 정도 더 이어졌다. 이런 것도 바로 저출산에 기여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저출산 배경 2개. 이게 서술형 평가에도 이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술형 평가에 예를 들면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맞죠? 논술 평가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옵니다. 아주 좋은 주제예요. 논술 쓰기에.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게 근거를 제시했느냐 이런 거 평가하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항목별로 쫙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지표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노령화와 관련된, 고령화와 관련된 2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는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 다른 지표 무슨 문제집에 보니까 뭐도 있는데요. 뭐도 상관없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어요. 이 노년층은요. 노인 인구는요. 부양하는 사람들입니까?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부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피부양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부양을 할까요? 누가 부양을 할까요? 젊은이들이 부양을 하겠죠. 이 사회에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생산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는 주체들이죠. 이 사람들이 부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부양한다.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지표는 하나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 보잖아요. 그럼 서술형 평가 볼 때 선생님들이 사실 채점하기가 좀 곤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 내면 너무나 답을 다양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계산하시오 해서 어느 시점을 딱 주고 인구 구성비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령 부양비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노령화 지수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이 사회의 피부양자 계층은 크게 2계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층.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어린애들. 그래서 0세에서 14세의 인구. 0세에서 14세의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노령화 지수예요. 그럼 선생님 문제 하나 낼까요? 문제. 노령화 지수가 100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랑 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층 인구랑 사이즈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노령화 지수가 50이다.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2배 많다. 2배다. 사이즈가 2배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 지표는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남았죠. 진짜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바로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노령화 사회가 찾아오면 도대체 그럼 뭐가 문제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걸 몇 가지 카테고리로 선생님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 자,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회에 일할 사람들의 비중이 자꾸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 생산성 저하, 그 다음에 노동력이 한창 일할 청장년층이 비중이 적다는 거죠. 노동력 부족 문제. 이게 바로 경제적 측면의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건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 경제적 문제고요. 우리가 노인들 자체가 그러면 많아집니다. 그럼 노인들은 아무래도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노인들이 또 질병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죠.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도 요즘 노인은 아니지만 많이 느끼는데요. 무슨 질병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죠. 그렇지만 이제 30대 이렇게 넘어가면 신체적으로 많이 퇴화가 됩니다. 노인들이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의료 비용 지출 같은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빈곤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볼까요? 자,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령화 문제점은 이런 거죠. 결국에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들의 선생님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예의가 없네요. 그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유권자들이잖아요. 정치가들은 표를 많이 얻어야 되죠. 그럼 복지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의 정치적 어떤 영향력이 강해진다. 그러면 영향력이 강해지면 그 노인분들은 뭘 주장할까요? 노인 복지를 주장하겠죠. 이 사회가 노인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를 책임져라. 맞죠? 그러면 그 결국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되나요? 15세에서 64세 청장년층 생산 가능 인구가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어떤 세대 간 그다음 뭘까요?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겠죠? 증가한다. 그럼 역시 그 재정을 뒷받침하는 주체들은 누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결국 또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들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인들의 일자리를 그러면 늘려주고 예를 들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정년을 늘려주고 그리고 이 교재에 보면요. 임금 피크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업들이 자꾸 이제 명예퇴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정년이 오기 전에 명퇴를 이렇게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더 주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기업의 입장에서 그 노동자를 고용할 때요. 젊은 노동자를 고용하면 월급을 조금만 줘도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월급을 적게 받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월급이 늘어나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에 임금을 연차적으로 삭감하는 이런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다. 근데 어쨌거나 노인들의 일자리가 많아지면 청장년층의 일자리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겠죠. 결국엔 어떤 경쟁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대 간 갈등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좀 바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가 있죠. 바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노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대책이에요, 대책. 자, 이건 사실 말이 쉽죠.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령화 사회로 인한 어떤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노령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상적인 수준에서,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일단 평균 수명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령화가 찾아왔어요. 그럼 평균 수명 줄여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건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대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극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애를 키울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육아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많이 낳았을 때 뭐 세금 혜택 같은 거, 세제 지원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요,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아기를 많이 낳고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는 액수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혜택이죠. 자, 그 다음에 출산 장려금 같은 거, 출산 장려금을 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육아 비용을 보전해 준다. 그래서 정부에서 육아 비용을 보전한다. 그래서 예방접종 같은 것도 사실 아기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예방접종 뭐 맞고 엄청 많아요. 막 몇백만 원씩 막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부에서 좀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그래서 집안일을 남자들도 많이 도와준다는 표현 적절하지 않나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해야 한다. 선생님 좀 부끄러워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을 길게는 못 하겠네요. 선생님 혹시 집에서 아내가 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이렇게 해야 한다. 선생님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게. 그럼 저출산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여성들이 자꾸 늦게 결혼한다.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안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쉽진 않죠.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단적인 예로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면 여성들이 예전에는 한 24세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휴학을 하고 또 등록금 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6살, 7살에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취직은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석사, 박사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30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하는 어떤 좋은 방안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점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교재에 주제 탐구를 2개만 살펴보고 갈게요. 자, 78페이지에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표가 색깔이 딱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985년을 보니까 전체 생산 가능 인구가 62%래요. 전체 인구에서. 근데 노인 인구가 3.8%. 그럼 일단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나요? 그것부터 물어볼까요?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나요? 안 했죠. 7%가 돼야지. 2000년에 들어와서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어딘가에 있죠?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2018년이 되면 노인 인구의 구성 비율이 14%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아니고 노령 사회,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2026년이 되면 2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여기서 이런 문제 낼 수 있어요. 2000년 한번 볼까요? 2000년. 지금 전체 중에 70%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노인 인구는 7%예요. 그 얘기는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10명이 70%의 인구가
7%의 인구를 부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가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10명이 1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2050년을 볼게요. 전체 인구의 50%가 생산 가능 인구. 10명 중에 5명이 10명 중에 거의 37.4%, 약 4명. 5명이 4명을 부양한다. 그럼 이걸 조금 약분해 볼게요. 뭐 약분인지 뭔지. 1.2명이 거의 1.3명이 1명을 부양한다. 그러니까 그 대인마크 하는 거죠. 대인마크. 거의 이 정도의 부양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30년, 40년 후에 선생님이 노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즘은 이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가족 내에 한정돼 있지 않죠. 가족의 부양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부양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세금을 앞으로 좀 많이 더 내야 될 겁니다. 선생님도 이미 좀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고령화 추세. 우리나라 도대체 고령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지금 교재에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봤더니 시작 연도 고령화 사회 2000년.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2018년, 2026년. 그 갭을 보니까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그다음 8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서유럽을 볼까요? 서유럽은 훨씬 더 긴 텀을 두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는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로 유명한데 일본보다도 훨씬 어때요? 훨씬 빠르죠. 이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기본 문제 84페이지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는 너무 쉽네요. 우리가 공부는 디테일하게 어렵게 했지만 문제는 너무 쉬워요. 볼게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이유는 뭘까요? 자, 저출산 맞죠? 그 다음에 출산 장려 정책입니까? 이건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생활 수준이 향상돼서 위생과 식생활 개선되고 평균 수명 연장되고 의료 기술이 향상되고 맞죠? 우리가 다 저출산의 고령화의 원인으로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2번은 아니죠. 자, 그 다음. 요즘에는 저출산이 하도 심각하니까 요즘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어가 이런 거예요. 아빠, 엄마, 나도 동생이 갖고 싶어요. 이런 표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A국의 노인 가구 형태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자료 분석 문제, 표 분석 문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표 분석 문제는 사실 수준으로 따지면 좀 낮은 수준의 표 분석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구 형태가 쭉 있는데요. 노인 독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혼자 살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노인 부부끼리만 살고 있다. 그 다음 자녀 동거, 그럼 이건 그보다 이제 자녀를 같이 동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녀가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런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자, 그러면 해가 갈수록 노인 독신 가구의 구성 비율이 어때요?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녀랑 같이 살고 있는 노인들의 숫자는 그러니까 비중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볼게요.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커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어색하지만 맞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구의 구성비가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건 좀 힘들다. 그러니까 누가 부양해야 된다? 이 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같이 살고 있는 비중이 적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다음 노인 부부의 이 뭐예요?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인다. 갑자기 무슨 이혼율? 이건 찾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5번은 확실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볼게요. 3번. 표는 A국의 사회 지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국 인구는 일정하다. 지금 볼까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 생산 가능 인구 연령으로 얘기하면 몇 살이죠?
15세에서 64세. 자, 1990년에 58.4%.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늘어나고 있다. 일단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평균 가구원 숫자 이런 걸 보니까 핵가족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농림업 종사자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 그 다음 고령 인구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회예요. 고령 인구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도 또 늘어나고 있고. 맞죠? 자, 볼게요. 일단 1번은 확실하네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평균 가구원 숫자가 5명에서 3.3명으로 핵가족화되고 있다. 맞고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구성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노인 인구도 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어디로 편입될까요? 시대가 흐르면 세상이 자꾸 시간이 흐르면 생산 가능 인구가 고령 인구로 편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구도 늘고 있고 이 인구도 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유소년층의 인구 구성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저출산에 빠져 있는 나라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고령화가 도래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표분석 문제,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면 이 3번 같은 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농림어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들었다. 지금 종사자 비율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종사자의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회 전체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이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숫자가 줄었지만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농경지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농업 생산량이 기계화돼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이니까 그냥 종사자 숫자가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걸 경제적 비중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이것도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서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지금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늘어났다. 근데 A국 인구는 일정하다. 그럼 어쨌든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맞죠? 근데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의 평균 가구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답은 여기서는 5번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그림은 우리나라 젊은 여성층의 미혼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볼게요. 20대 여성들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미혼율이 높아지고 있죠. 3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자꾸 안 하고 있다. 또는 늦게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인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전통적 혼인관이 변화했다. 전통적 혼인관은 뭐예요? 나이 먹으면 얼른 결혼해야지. 이게 전통적 혼인관인데 지금은 결혼 안 하고도 혼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요즘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같이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포인트들 명확합니다. 저출산 왜 찾아온다고요? 평균 수명 증가, 다르게 표현하면 기대 수명의 증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령화가 왜 찾아온다고요? 그거랑 저출산 그 두 가지. 그럼 저출산은 왜 찾아온다고요? 쭉 얘기하시면 되죠. 그럼 문제점은 뭐라고요?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그 다음 대책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고령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쉬워요. 다음 시간은 생애 발달 단계별 과업과 생애 설계다. 그래서 이게 진짜 쉬운데 그 다음 주제랑 묶어서 선생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강의 진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